네, 바쁘신 가운데도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 촉진 3법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요 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분들의 포토타임을 먼저 가든 다음에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을 위해서 앞쪽으로 단상 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님 모셔서 격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문희상입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헷갈리시는 대로 나도 문입니다. 지는 문입니다. 또는 문이 아니고 준비된 축사를 읽겠습니다. 우리 당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경쟁 촉진 3법 정책 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경쟁 촉진 3법의 주인공이신 전병헌, 민병두, 홍종학 의원을 비롯해서 문재인, 이인영 당대표 후보 두 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과점된 시장은 특정 재벌 대기업의 부당이익과 소비자의 피해를 낳아왔습니다. 독과점된 통신시장은 단말기 보조금 전쟁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독과점된 맥주시장은 맛없는 맥주를 소주에 타먹어야 그나마 먹을만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워왔습니다. 독과점된 자동차 시장은 비싼 돈 주고 자동차 수리를 맡겨야만 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경쟁 촉진 3법은 독과점 재벌 대기업의 기득권에 도전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경제민주화의 일환이자 국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민생 법안입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을 제출한 전병헌 의원, 맛있는 맥주를 위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종학 의원, 그리고 자동차 수리비 인하와 대체 부품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병두 의원께 큰 따뜻한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경제민주화 실현과 복지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세 분의 의원과 함께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신 백지연 정책위원회 의장과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최정표 교수님과 발제를 해주실 이봉희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 한 분 한 분들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진실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당대표 선거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신 당대표 후보님들께 축사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순서대로 먼저 문재인 후보님께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후보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 개최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민주정책연구원은 우리 당을 정책정당, 경제정당, 대안정당으로 이끄는 두뇌입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이 살아나야 우리 당의 수권 능력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민주정책연구원은 아주 열심히 이제 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우리 의원들에게 또 우리 당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병두 의원님이 원장을 새로 맡으시면서 아주 활동이 활발해지셨습니다. 이런 뭐 정책 토론회도 열고 또 각종 보고서도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또 발간들 하고요. 제가 이제 지방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기자 간담회들을 하는데 그 언론에서 우리 민주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고서에 대해서 질문들을 때때로 합니다. 제가 그런 보고서들을 아주 부지런하게 읽는 편인데도 때때로 보면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그런 보고서에 대한 질문들을 받게 돼서 제가 곤혹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그 민주정책연구원이 그렇게 활발하게 된 것이 저는 정말 기쁘고요. 또 그렇게 좀 분위기를 일신한 우리 그 민병두 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 뭐 정말 다들 위기라고 말씀들 하시죠. 뭐 이렇게 계파 갈등이 그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또 세대 교체가 안 됐다고 말씀들 하시고요. 뭐 저는 다 일리 있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우리 당 위기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위기의 본질은 역시 국민들의 삶과 우리 당이 동떨어졌던 것, 국민들의 삶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했던 것, 그것이 저는 우리 당 위기의 본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길은 분명하죠. 이제 국민들 삶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죠. 정치 정당에서 경제 정당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생활 정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시민들 삶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 정당, 또 생활 정치, 그것을 통해서 또 생활 민주주의, 이것이 우리가 실현해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 생활 정치가 뭐냐? 생활 정당이 뭐냐?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또 질문을 받으면 사실은 조금 관념적이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합니다. 지자체는 조금 설명하기 쉽죠. 바로 주민들 삶하고 바로 맞닥뜨리니까 조금은 쉬운데 정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는 조금은 막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회를 보니까 이런 것, 큰 담론이 아니고 큰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들의 삶을 이렇게 좀 더 좋게 해주는 이런 조그마한 정책들 이야기하고 관철해내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정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홍종학 의원님이 하시는 주세법 개정 법안은 정말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하고 계십니다만 소규모 또 이렇게 중소맥주업자
들을 살리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맥주 공급 체계의 독과점 구조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가격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또 맛도 아주 다양해지면서 좋아지는 소비자 선택은 또 아주 넓어지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전기통신사업법 우리 전병헌 의원님도 하시는 것은 지금 이 통신비가 이미 지금 자꾸 늘어나가지고 지금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 세대에게는 1위죠. 이 요금 인가제를 바꿔서 이 비용을 낮춰주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서민 중산층들 생활비 부담도 줄어들면서 또 그만큼 더 다른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내수가 살아나게 되고 결국 그러면 우리 경제가 또 성장하는 맞으면 우리 가계소득 성장의 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병두 의원님 디자인 보복 개정 법안도 맞으면 자동차 수리비를 낮추어서 똑같은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당이 생활정당으로 그리고 또 시민들의 삶을 또 해결해내는 어떤 유능한 정책정당, 경제정당으로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드리고 저도 그 길로 함께 나가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인영 후보님 모셔서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 촉진 3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경제 민주화가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딜 가나 수입 맥주 전문점은 있어도 국산 맥주 전문점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맥주는 맛이 똑같고 또 별로 맛이 없을까? 이런 단순한 의문을 제기하고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에서 그 답을 찾아내서 중소기업 맥주의 활로를 찾았던 그런 홍종학 의원님의 그 맥주법, 그것을 그 인상 깊게 곁에서 지켜보았었습니다. 국산 맥주들이 다양한 맛을 내는 소비자들의 그 요구, 이런 것은 외면한 채 2003년 성인 1인당 한 병이었던 그 맥주 소비량이 2013년이 되어서는 거의 5병으로 늘어났고 5배 가까이 늘어났었습니다. 2013년 기재위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수입 맥주, 대기업 맥주, 그리고 중소기업의 맥주 캔을 앞에 놓고 각 맥주마다 얼마씩의 세금이 붙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걸 실감나게 설명해줬던 홍종학 의원님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놀랍게도 대기업 맥주의 가격이 또 수입 맥주의 가격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맥주의 가격 또 세금에 특히 세금에서 2배 이상 적었었습니다. 최근까지 국내 맥주 대기업 두 곳의 국산 맥주 시장 점유율은 96% 가까이 됩니다. 그 이면에는 신규 업체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불공정한 규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통신비, 차 수리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금 인가제 폐지로 통신사들이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길을 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자동차 수리비도 국민의 많은 불만이 있는 이런 품목이고요. 안전에 문제가 없고 또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그런 대체 부품들이 활성화되면 합리적인 경제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의 시장과 경쟁도 결국은 경제 민주화의 영역인데 우리가 그 틀 속으로 들여오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자성합니다. 규제와 경쟁을 그냥 그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생각을 전환하고 또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과 경쟁을 보수의 그 언어, 보수의 영역으로만 그냥 남겨두지는 말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된 공유경제 역시 큰 틀에서는 다양한 공급자들의 참여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만들기 위한 그 일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각의 교체, 관점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고 민생 정당의 길은 국민의 생활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가야 하고 또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들이 중시하는 시장과 경쟁도 결국은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 속에서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접근, 이것이 우리 당이 시도해야 할 또 하나의 도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대 추구형의 경쟁, 규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완화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독점적 이윤 이런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규제와 완화는 규제와 경쟁은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안전성, 건전성, 환경 이런 분야에서 즉 사회적 목적의 규제 완화와 경쟁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저의 생각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 당이 민주정책연구원을 필두로 해서 그 민생정당으로 돌아오는 모습,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정당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인영 후보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네, 박지원 후보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대신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본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두 분을 대표하여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님 모셔서 개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말씀 좀 듣고 그러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당대표 나오신 분, 최고위원 나오신 분, 또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우선, 경쟁 촉진 3법은 기존의 경제민주화 버전 1보다는 조금 진전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제민주화 버전 1을 우리가 폐기하거나 수정하거나 포기하거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 또 납품 단가 후려치기, 근접 출정 금지 등등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갈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온 3법은 거기서 나아가서 소비자에게까지 편익이 돌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내 생활까지 다가왔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민주화 버전 1보다는 좀 더 폭넓은, 그러니까 생활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국민을 바라보고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비대위원장님 또 지도부 되실 분들이 경제민주화 버전 1과 버전 2를 좀 잘 이렇게 배합해서 가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시장 문제를 바라볼 때 보수 정당과 정부는 독점의 편에 서서 마지못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반독점, 반담합만을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솔루션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민주화보다 더 우리가 생각을 갖다 한번 폭넓게 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랄지 혁신경제를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해외 직구 때문에 많은 시장의 변화가 있죠. 근데 직판 구조는 세계 알리바바랄지 이베이랄지 몇 개가 세계를 갖다 이미 식민지 시대처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직판 쇼핑몰을 개척해서 100개국에 10,000개씩 쇼핑몰을 만든다면 100만 개라고 하는 국내 기업끼리 경쟁하는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해주고 기업가 정신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경제를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혁신형 창업으로 체질을 바꾼다는 점에서 우리가 수권정당이 어떤 의지, 자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조금은 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는 곧 소비자입니다. 포드가 대량 생산을 얘기하고 대량 소비를 얘기했을 때
결국 노동자 임금을 올려서 대량 소비해주지 않으면 대량 소비라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공급 과잉으로 간다. 그래서 노동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다 아울러서 본 것이 경제의 혁신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노동자는 곧 소비자이다. 그래서 그 소비자의 어떤 생활 구조를 개편해서 소비의 여력을 키워주고 내수를 키운다는 점에서 또한 우리 생각의 변화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희상 비대위원장님하고 우리 당대표 되실 분, 최고위원 되실 분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것들을 그 생각에 좀 조그만 차이를 갖다가 많이 담아주셔서 앞으로 당을 갖다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회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토론회의 본격적인 순서인 법안 발표와 발제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 발표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예,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세 분, 전병헌 의원님, 민병주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포토세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쟁 촉진 3법 하면 화이팅 하시고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쟁 촉진 3법 화이팅! V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법안 발표 순서는 통신비 인하법, 즉 전기통신사업자 법안에 대해서 전병헌 의원님께서 먼저 해주시고요. 이어서 차수리비 인하법에 대해서 민병주 의원님, 그리고 맛있는 맥주법 해서 주세법 개정안에 관해서 홍종학 의원님 발표하는 순서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되어 있고 당론으로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는 국정원 개혁이 최고의 화두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서 지금 사장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당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면 뒤늦게 지금 후보들 가운데서 임금소득 주도의 성장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이미 완성된 우리 당의 정책을 이슈화해서 이 임금과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는 패러다임, 경제 담론, 두 번째는 맞벌이가 편한 사회 시스템, 이 두 가지 의제를 우리 당의 생활 중심 의제로 강력하게 이슈화하고 담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이 시장의 통신비 체제는 91년도에 만들어진 전기통신사업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유효한 경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공정한 경쟁이라는 그러한 명분하에 이것이 25년이 흐르면서 사반세기를 흘러가면서 여전히 하나도 그 골간은 바뀌어지지 않은 그 후유증으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이른바 대기업들의 기존 시장 지배를 하고 있는 통신사들의 편리한 경쟁 그리고 안전한 이익 확보 이런 그 패러다임으로 굳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대 3대 2라는 시장이 고착화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단말기 유통과 통신 서비스가 같이 이게 그 묶여져 있게 됨으로 해서 단말기 유통에서 쓰여지고 있는 장려금, 통신 그 서비스로 지원되는 보조금, 이 두 가지가 통신 시장을 엄청나게 교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통신비의 인상을 가지고 오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그런 그 구조가 91년 체제 이후와 계속되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통법을 처리를 했습니다만, 단통법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는, 사실상, 1인 가입자, 대비 평균 수익률이, 2013년도, 1분기에 비해서, 2014년도 3분기를 보면은 오히려 더 단통법, 처리 이후에 10% 이상이 통신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또 단말기는 삼성과 애플의 양강 체제의 시장이 고착됨으로 해서 고가 프리미엄 폰에게 유리한 구조가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현재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요금 인가제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적어도 일본은 요금 인가제를 잠시 초창기에 도입했다가 신고제로 전환을 해서 2004년대 완전히 없애버렸고요. 미국은 요금 인가제 자체가 없었고 요금 신고제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미국 역시 상당한 시간 이전에 요금 신고제조차도 없애버리고 완전히 지금 자유경쟁 체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요금 인가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요금을 갖다가 규제한다라는 명목으로 요금을 인가하는 방식을 통해서 통신 3사가 요금과 가격을 경쟁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낮고 저렴한 가격의 통신 서비스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금을 정부가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금 인가제라는 것이 통신사 이익 보장 제도로 그렇게 지금 이율 배반적인 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가제를 폐지함으로 해서 통신사들의 보조금 또는 장려금 이런 것들을 판매 촉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사용 요금의 인가로 만들어 내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요금 인가제의 폐지와 단말기의 완전 자급제가 그래서 필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시대를 위한 정신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의 장려금, 그리고 또 통신 서비스의 보조금, 이 두 가지가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 하면서 소비자를 사실상 우롱하는 그런 시장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다가 정부의 요금 인가제라는 걸 통해서 정부가 적정하게 요금을 내리지 못하도록 어떤 측면에서는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통해서 5대 3대 2라는 통신 3사의 그 시장 비율 질서를 고착화시키고 유지시켜주면서 안정된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단말기의 거품 가격이죠. 말하자면 출시 가격만 높게 만들고 그 나머지 실질적인 출고가는 낮춰서 그 나머지 부분을 말하자면 보조금이라는 눈속임의 판매 촉진 비용으로 이렇게 쓰게 됨으로 해서 소비자는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눈속임으로 본래 가격보다 비싸게 사면서도 본인이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서 싸게 산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시장의 구조와 질서로 인해서 더 낮은 요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높은 요금을 주면서 요금 통신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이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가제 폐지와 그리고 단말기의 완전 자급제를 통해서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해서 경쟁 체제로 갖고 가는 것이 우리 최종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시장의 급격한 25년 동안 고착화되어 있는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히 우리 소매점, 영세 자영업자들의 충격,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과 논의 과정을 검토를 해서 완만하게 이 법을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병현 의원님의 통신비 인하법 관련한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민병두 의원님의 차수리비 인하법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수리비 인하에 관한 법률은 일단 지난해 법안 1호는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장에 그 파급 효과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디자인법이 따라가야 할 디자인법이 개정되지 않아 갖고 그 파급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2호를 준비하는 그런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분이 자동차 수리를 하러 가시면, 가령 외제차 타신 분이 있다고 하면 벤츠의 순정품을 쓰게 됩니다. 그럼 벤츠의 순정품은, 독점 공급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갑이 정한 가격에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국내 우리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대체 부품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독점 가격을 갖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이나 다른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대체 부품 협회가 있어서 품질이 같다고 한다면 그 품질을 인증해 준다고 한다면 그 대체 부품으로 수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과 제도로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보험회사도 거기에 따라가죠. 그럼 누가 이득을 보죠? 우선 소비자가 이득을 보겠죠. 경쟁 체제가 되니까 부품 가격이 인하가 되니까 소비자가 이득을 보고 또 보험 단가도 내려가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이득을 보고 또 결국 다시 보험을 드는 소비자도 이득을 보고 또 OEM으로 생산했던 부품업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상품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생기고 자기 판로가 개척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좋아지는 그런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동부화재를 포함하여 몇 군데가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이 대체 부품제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먼저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인정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디자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 그 성능에 대해서는 대체 부품업자가 성능을 만들 수 있는데 디자인이 자동차는 규격이 다 있잖아요. 엔진이면 엔진의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장이면 외장의 어떤 그 다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양이 같이 따라가는 거죠. 성능과 모양이 구분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디자인권을 갖다가 애초에 생산한 자동차 업체가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부품업자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만들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영국이나 이탈리아, 헝가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라트비아 같은 경우는 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는 차량 5년이 넘으면 인정하지 않고 대개의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복합 제품에 대한 수리를 목적으로 해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해서 한정을 짓자. 그냥 뭐 몇 년 지난 다음에는 그 디자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애초부터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건 이제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는 한, 이렇게 디자인권에 대해서 제한을 주지 않는 한, 결국은 성능과 외형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형 시장 체제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제품을 만들고 거의 부품을 또 독점권을 갖다 갖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데는 그 시장 구조에 절대 진입할 수가 없는 권한을 갖다 갖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외장 디자인에 대해서 일정한 다른 나라처럼 한정을 두는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그렇게 법을 개정하게 되면 뭐 미국의 경우는 매그너스, 모스, 워런티로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예시인데 이렇게 법을 개정하게 되면 실제로 소비자한테 어느 정도의 이득이 돌아가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법을 시행했을 때 부품 수리비가 한 10에서 최소 10에서 30% 정도가 인하되는 효과를 갖다 본 적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외제차 수리하는 경우 바가지했을 때는 상당한 정도의 수리비 인하 효과를 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대체부품법이 발의됐을 때 제가 국토교통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정법을 한 4, 5개월 만에 통과시킬 수 있었던 거는 국토교통부나 보험협회나 수리업자나 모두 이 법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법이 완성되려면 진짜 경쟁촉진형 시장 구조를 만들려면 이렇게 디자인 보호법까지 개정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입법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난달 말에 당신은 중산층입니까라는 주제로 세 차례 토론을 한 바가 있고 올 초에는 중산층 살리기 수권 전략이라는 또 전략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토론에도 다 그 연장선상에 있고 앞으로 단순히 오늘 세 가지 법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2에 해당하는 많은 법들이 조만간 하나씩 선보이게 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정학 의원님의 맛있는 맥주법, 주세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정학입니다. 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국회에 왔고요.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고요. 이를테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연말정산 문제는 제가 조세민주화를 위해서 세법 심의할 때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 여당,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은 사실상 이런 경제민주화를 거부하는 입장이고요. 시장경제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재벌의 특혜경제를 조장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일부분을 위한 특혜를 하기 위한 경제지 저것이 시장경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경제를 촉진하는 그와 같은 정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제가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요. 결국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어서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우라통이 터지지만 저는 1년 전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라통이 터질 때마다 맥주를 마셨는데 다행히 요즘 맛있는 맥주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위안을 삼았습니다. 제가 경제민주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 맥주민주화는 한 발자국씩 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즘 시중에 다니시다 보면 중소기업 이른바 수제 맥주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 수제 맥주를 드실 때마다 저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맥주 시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블루오션입니다. 미국 얘기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쫙 가네. 네, 거기서 해주셔야 되겠어요. 미국의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옛날에 맥주 가게가 우리 양조장처럼 굉장히 많다가 대형화되면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주법 당시에 저렇게 완전히 줄었다가 계속 줄어가지고 1984년도에는 맥주 공장이 97개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2013년도에 2,800개로 늘어났고요. 매년 300개씩 지금 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매년 300개씩 늘어나는 맥주 회사들은 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하우스 맥주에 해당되는 브루펍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맥주에 해당되는 마이크로 브루어리들이 이렇게 매년 200~300개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2012년도 2,400개였다가 2013년도 2,760개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드디어 3,000개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매년 300개 이상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야말로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이 미국 맥주 시장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데에는 이 세뮤얼 아담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바로 시작을 했는데요. 짐 콕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창업자가 1984년도에 드디어 소규모 맥주 시장에 도전을 합니다. 다음 넘어주세요. 이분은 사실상 5대째 집에서 양조장을 하던 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는 그만뒀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스쿨을 나온 수재인데 컨설팅 펌에서 얘기하다가 저 지금부터 맥주 회사를 차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너는 대형 회사하고 경쟁이 안 돼. 얘기를 했더니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 맛있는 맥주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맛있는 맥주를 마실 소비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맥주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님이 너 참 기특하구나 해서 5대째 내려오는 그 가문의 비급을 이 아들한테 전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그때부터 그 선조들이 만들던 맥주를 다시 그 재생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백에다 들고 보스턴 펍에 가서 내가 새로운 맥주를 만들었으니 이거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3년 만에 보스턴을 완전 석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전역을 석권하고 세계 시장으로 가고 있고 이 사무엘 아담스 이후에 보스턴 라거 컴퍼니 이후에 미국의 맥주 시장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사무엘 아담스 이 회사 보스턴 라거 컴퍼니에서 84년 이후에 만든 맥주의 종류가 무려 2만 1,000종류를 만듭니다. 현재 매년 65개의 맥주를 시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경연대회를 해서 1등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만드는 맥주를 뽑아서 그것을 새로운 맥주로 시판을 합니다. 제가 우리 오비한테 물어봤더니 오비가 만드는 맥주가 뭐 외국에 지금 갖다 파는 맥주 다 해서 약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3,000개의 맥주 회사가 이렇게 각 회사마다 10개, 60개 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맥주 종류는 수만 개의 맥주 종류가 있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동네마다 자기가 원하는 맥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왜 한국에는 사무엘 아담스와 같은 맥주가 없는가? 저도 우연히 이 시장을 알게 되었고요. 2년 전에 다음으로 들어가 봤더니요. 문제는 독과점이었습니다. 한국의 두 기업이 95.5%를 장악하고 있고요. 수입 맥주가 약 4.4%, 중소기업이 0.05, 하우스 맥주가 0.08, 그리고 지금 수입 맥주가 아주 급속도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우스 맥주는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 2002년도에 한 100여 군데가 만들어졌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2년 전에 이 맥주법을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두 개의 맥주 회사는 그중에 하나는 한국 회사도 아닙니다. 100% 외국 지분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 회사는 한 개인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지금 50% 이상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외국인에게 다 넘어간 겁니다. 소유주로 따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불합리한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년째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정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한 발짝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조금은 움직이는 척은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 맛있는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습니다만은 지금 완강하게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아까 이인영 후보께서 얘기했듯이 제가 2013년도 국정감사 때 이렇게 맥주를 들고 지금 세금을 얘기한 겁니다. 가운데 있는 맥주가 우리 중소기업 맥주입니다. 세븐브로이라고 하는 중소기업 맥주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이 맥주가 세금이 710원이 붙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대기업 맥주들은 395원씩 붙고 저기 왼쪽에 있는 H맥주, 독일 H맥주는 212원, 그 다음에 G맥주, 영국의 G맥주는 381원. 이렇게 지금 세금이 붙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이걸 보여주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들은
이것이 시장경제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대기업을 지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우리의 문제는 종가세 체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종량세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100리터당 여기 지금 그렇게 제가 다시 찾았습니다만은 100리터당 미국의 경우에 일반 맥주의 경우에는 15불을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이렇게 7,000kl 이하의 경우에는 6 정도밖에 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이렇게 종류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싸게 세율을 붙이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종가세 체계이기 때문에 원가가 낮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낮은 세금을 내고 있고 원가가 높은 중소기업은 오히려 대기업보다 2배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수입 맥주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공정하게 지금 법률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우기는 것이 한국의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또 하나는 오늘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유통 규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아주 불합리한 규제인데요.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일반 주류 도매상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술을 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 맥주에게는 유통시장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유통규제를 뛰어넘는 기업은 대기업이 재벌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최근에 롯데맥주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저는 이제 맥주법을 냈고요.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과로서 정부에서 조금은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맥주 축제가 가능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한국 맥주가 다양해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하우스 맥주의 지금 외부 유통이 가능해져서 이렇게 하우스 맥주의 지점들이 생겨나고 있고 대부분의 많은 카페들에 지금 하우스 맥주가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지금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율을 낮춰야 되겠다. 슈퍼 연세점에도 공급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설 규제를 약화해야 되겠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불합리한 규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법을 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시설 규제라든가 아니면 세율 같은 것을 낮춰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맥주법이 통과가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맥주 시장의 블루 오션은 활짝 열리게 되고 우리 소비자들도 외국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맛있는 맥주를 드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맛있는 맥주는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효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르트를 많이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맛있는 맥주의 경우에는 본인의 양에 맞게끔 드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병헌, 민병두, 홍종학 세 분 의원님의 각각 법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제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및 지정 토론자들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경쟁촉진 3법 관련한 발제는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이신 이봉의 경쟁법 센터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이명재 KDI 선임연구원 위원께서 해주시겠고요. 또 이어서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성환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 개선 정책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좌장은 최종표 경제정의 실천연합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종표 교수 경제정의 실천연합 공동대표 오늘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교수님 오늘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KDI 선임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예, 박수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 개선정책관 오늘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발제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희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그 토론회 및 발제의 진행 순서는 최정표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사회권을 물려받아서 이 세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프로그램 예정 시간은 10시부터 10시, 우리 시간이 10시 50분부터 11시 5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한 5분 정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잠깐 한 12시 이전에는, 12시는 또 점심시간이니까 12시 이전에는 끝나도록 1시간 정도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제하실 분하고 토론하실 분은 아까 전체 사회 하신 분이 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10시부터 와서 또 발의한 의원님들 발표까지 다 듣고 보니까 경제민주화가 경제민주화는 그냥 큰 이슈입니다만,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죽지는 않고 조금 살아나려고 꿈틀거리고는 있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말 우리가 민생법이고 우리 소비자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법들인데, 이런 법들을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누가 안 시키는지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진정한 국민을 위한 법들이 지금 입법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나라 현실이 참 서글픕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 있는 세 분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법을 발의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좀 밀어들여서 이런 법들이 통과돼서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발제하시는 분은 물론 토론하시는 분들 전부 최고의 이 분야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발제하신 이봉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시면서 경쟁법센터 센터장하고 경쟁법에 우리나라 최고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서 오늘 좋은 발제가 있었습니다. 발제는 시간을 어느 정도 한 20분 이내, 20분 이내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래요. 이봉희 교수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봉희 교수입니다. 제가 어떤 경쟁법을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더더구나 오늘 이 토론의 어떤 큰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경쟁 촉진 3법. 이제 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고요. 제 발제문은 아마 여기 그때그때 아마 넘겨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넘겨가면서 어떻게 보면 앞에 세 분 의원께서 어떤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주요 내용들을 그 취지와 함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경쟁 촉진 3법의 핵심 발제는 어떻게 보면 이미 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단 경쟁 촉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그 의미와 뭔가 좀 추가로 고려할 사항들 한두 가지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또 토론자분들께 마이크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발제 문제 첫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한국경제 위기와 그 적들이라고 했는데 저희 자고 일어나면 한국경제 위기 이야기는 듣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요. 거의 IMF 이후부터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거의 매년 빼놓지 않고 저희는 이제 위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지금까지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어떤 경제 정책, 그 다음에 가불 문화의 어떤 고착, 그 다음에 경제 발전 내지 경제 성장 전략으로서의 어떤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는 어떤 추세랄까요? 그 다음에 1,0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등등등.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어떤 위기 요인들이 우리나라 국민 경제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동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 국가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부패의 만현,
그로 인한 어떤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신뢰 저하,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시장 경제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가 현재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도대체 어떤 철학이나 가치 내지는 방향을 찾기 어려운 단순한 규제 철폐라고 하는 프로파간다만 횡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결국 각 경제 주체는 각자 도생의 길을 찾고 있는 거죠. 일단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는 방식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결국 시장 경제 그다음에 시장 경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공동체 원리는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런 문제들을 겨우 이제 일거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뭐 만병통치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겨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이 토론회의 경쟁촉진 3법의 내용을 보면서 든 세 가지 정도만을 좀 먼저 키워드라면 키워드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가 어떤 가장 요 경제조직 3법 이 토론회에 어떤 부여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발제문에는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금 이러한 한국 경제 위기를 넘는 어떤 첫 번째 내지는 중요한 이슈로 경쟁 촉진을 정치권에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생소했습니다. 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럼 여야를 막론하고 하여튼 최근 수년간 이렇게 저희 분야에서 저희 경쟁법을 하는 분야에서 돌이켜 봤을 때 여의도에서 경쟁 촉진을 하자라고 뭔가 이런 어떤 그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를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만큼 뭐냐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률안을 만들고 어떤 문제 법률을 또 통과시키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경쟁이라는 요소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전면에 가장 좀 큰 화두로 내세운 경우는 없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사치스러운 얘기한다. 왜냐하면 이게 경쟁 촉진이라는 거는 그 자체만 봤을 땐 그렇게 표가 되는 그런 화두라고 보지 않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어쩌면 소비자는 차이 조금 날지 모르겠지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도 생각이 다르고 해서 이래저래 어쨌든 여의도 국회에서 경쟁 촉진이라는 것을 가장 전면에 내세운 정책 토론을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일단 눈에 띄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앞서 이제 민병대 의원님께서도 발제문에 적어 놓으셨었는데 인사 말씀에 근데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그라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그런데 아까 민 의원님의 이 인사 말씀 자료에 보게 되면 결국 이 경쟁 촉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경제 민주화로 가는 첫걸음 내지는 첫 단추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평소에 저희 생각하고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경제 민주화를 하게 되면 뭔가 규제만 강화하고 뭔가 경쟁을 촉진한다라는 측면보다는 뭔가 공정성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경쟁을 왜곡시킨다라는 오해가 사실 일반에 만연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경제 민주화를 가기 위해서는 자유경쟁, 그다음에 공정경쟁의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점에서 두 번째 경제 민주화와 경쟁과의 어떤 이 연결점 부분이 눈에 띄었던 것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요즘 규제 철폐가 현 정부에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규제 철폐 내지는 규제의 양적 감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 내지는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어떻게 보면 보다 나은 합리적인 규제로 바꾸는 작업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분 의원님의 경쟁촉진 3법을 보게 되면 무작정 이 규제를 줄이자, 없애자라고 하는 맥락이 아니라 기존의 규제를 어떤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일부 규제는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이런 규제 양적인 어떤 그 감소보다는 질적인 개선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이 경쟁 촉진 기조 속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부 세 가지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어떤 열쇠 중에 하나로 경쟁 촉진을 잡았다는 점, 경쟁 촉진과 경제 민주화를 연결시켰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규제의 양적 감소보다는 규제의 질적 개선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 요 세 점이 경쟁 촉진 3법의 어떤 그 특징적인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일시적이지 않고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이념적인 어떤 기초로서 좀 자리를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처럼 결국 이제 경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 이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가 이제 34년이 넘어서 이제 35년에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일반경쟁법 1980년 공정거래법입니다. 그 다음에 84년은 하도급법을 만든 해고요. 86년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대기업 집단 내지는 재벌 규제가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해입니다. 06년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정책을 주관하게 된 어떤 시기도 합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지난 35년간 경쟁 촉진, 그 다음에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 정책은 일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부터 시작해서 하도급법, 그 다음에 기업집단법,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열거된 것은 모두 다 예외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갖는 어떤 의문은 뭐냐 하면, 지난 35년간 모든 산업의 어떤 경쟁을 촉진하고 나아가서는 기업 집단, 중소기업, 소비자 보호를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그 경쟁 정책을 우리가 뒷받침하면서 가면 근본적인 의문들은, 과연 그렇다면 재벌의 경제 집중이 얼마나 완화됐냐, 대기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가 과연 얼만큼 정착됐느냐, 소비자의 권리가 얼만큼 확대되었냐. 저희가 이제 흔히 쓰는 호갱님이라든가 해외 직구 요즘 이야기, 그다음에 천선일 코트, 이 액티브S 관련된 이야기, 최근 들어서 수년 사이에도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횡행한다는 말은 그만큼 사실은 소비자의 권리 또한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그렇게 확충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35년 동안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이제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잘못된 거를 좀 개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쟁 정책의 몇 가지 차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공정거래법의 그 자체의 어떤 실효적인 집행이라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말이죠. 두 번째는 대기업에 중속된 중소기업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그 간접적으로 경쟁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이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누군가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애시당초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불합리한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뭔가 개혁함으로써 기업에게, 어쩌면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내지는 자영업자 등에게 경쟁의 자유를 돌려주는 그런 차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경쟁촉진 3법 정책 토론회는 제 생각에 이 경쟁정책의 이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주로 이제 세 번째와 일단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로 세 번째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3법 관련돼서 이 세 분이 넘겨서 발의하신 3법 관련돼서 저는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일단 맥주 시장,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시장, 그 다음에 통신 시장의 순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미 기조 발제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맥주 시장의 경우에 무엇이 문제냐?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된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거고요. 시장 점유율 통계는 아까 홍 의원님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러한 어쨌든 오비, 그 다음에 하이트,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에 진입한 어떤 롯데까지 이런 대기업 중심의 맥주 시장이 뭔가 중소기업과 소규모 맥주 제조사가 함께하는 그런 생태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 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그것은 비단 맥주 시장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결국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장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참여하고 있을 때 최소한 중소, 중견기업이 세율 면에서 불리하다라는 것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경쟁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촉진하기는커녕. 그러니까 최소한 세율과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첫 번째는 적어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대기업보다 더 불리한 세율을 적용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보다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공정경쟁의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이런 하우스 맥주와 중소 브랜드 맥주가
대등하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이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쟁 촉진에는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세율의 어떤 불공정성 문제는 비단 맥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이 상품 여러 곳곳에 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점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맥주 시장을 찾아내서 이런 그 어떤 생산량에 따라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구간 세율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좀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홍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이른바 생산량에 따른 어떤 차등 세율이라고 했을 때 주로 그 기준이 보면 0부터 3,000kl, 3,000kl부터 일단 10,000kl, 그다음에 10,000kl 초과 해서 각각 이제 이런 구간을 3개로 놓는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맥주 시장에서 이를테면 10,000kl를 초과한다. 10,000kl를 초과한다 해도 아마 맥주 출하량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국내에만 출하되는 것을만 보더라도 아마 점유율이 1%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른바 하우스 맥주에서 뭔가 중소 브랜드 맥주, 그다음에 뭔가 중견 브랜드 맥주까지 나아가면서 이게 대기업과 세율 면에서 뭔가 조금 더 공정한 경쟁이 이룰 수 있게 하려면 3,000이나 10,000kl라는 것은 너무 좀 낮은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유율이 1%만 넘으면 예컨대 어느 이제 중견 맥주 회사라도 점유율이 1%만 넘으면 점유율 30, 40하고 똑같은 세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쟁 촉진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부품 시장과 관련돼서 이제 민명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대체 부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어떤 non OEM 부품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비순정 부품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근데 이 대체 부품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나아가서 부품 산업의 경쟁력, 일자리 창출 등등 사실 국민 경제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디자인권을 일부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경쟁 촉진 내지는 소비자 어떤 수리비 내지는 보험료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로 아마 그러니까 대체 부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마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실제로 보험 제도로의 어떤 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어떤 사항들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추가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 저희 이제 자동차 산업을 보게 되면 어차피 부품 시장을 얘기하면서 자동차를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보면 이게 이 부품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조립, 이른바 완성차죠. 그 다음에 이른바 자동차 수리까지 사실은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정비업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독립 정비업체 내지는 자영업자들이죠. 이 중심이 되었다면 지금은 상당수의 어떤 정비업체들이 어떤 대기업, 그러니까 대규모 자동차 회사의 어떤 계열화되어 있는 형태, 브랜드를 붙이고 말이죠. 자, 그런 속에서는 사실 이 부품, 대체 부품의 활성화라는 부분이 얼만큼 작동할 수 있을지. 다시 말해서 이제 부품부터 완성차, 그 다음에 어떤 수리 내지는 이제 정비까지가 수직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갖는 나름대로 효율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대체 부품의 어떤 경쟁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게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열화되지 않은,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각 동네에 산재해 있는 그러한 독립 정비 업체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정비업체 간다면 주로 이제 동네 근처에 있는 정비업체 가서 수리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독립 정비업체들의 기반이 내지는 경쟁력이 강화돼서 뭔가 역으로 우리가 소비자들이 대체 부품의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차 대조업체의 경우에 국내 판매업자 내지는 정비소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OEM 부품에 대해서는 이제 배타적인
판매권을 제공하고 뭐 OEM 부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취소하는 등의 관행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기 때문에 대체 부품의 문제는 여하튼 아까 말씀하신 어떤 경쟁 촉진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고 OEM 부품에 국한되더라도 이미 이건 수익 통합된 부분이니까 OEM 부품의 경우에도 이것이 반드시 이제 공식 딜러 외에 내진 정비업체 외에 기타 다른 독립 자영 업체들도 OEM 부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체적인 대체 부품의 경쟁 촉진이라는 부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신시장 부분인데요. 통신시장 얘기 나오면 항상 요금 경쟁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통신비가 높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너무 많다 또는 차별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과연 정말 진짜 문제는 뭐냐라고 하는 어느 의문을 제가 던지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적절한 규제가 문제냐 아니면 불합리한 규제가 문제냐라는 화두를 던진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단말기 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제가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또 경쟁의 부재냐 과열 경쟁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단말기 보조금이 치열하다라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경쟁이 상당히 과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에 보조금도 엄청 많이 준다라고 하는 인식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안 하는 게 문제냐 너무 경쟁이 많은 게 문제냐라는 것도 현재 참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병훈 의원께서 개정안을 내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그다음에 단말제 완전 자급제, 그다음에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 이른바 현재는 이제 SK텔레콤에 국한되어 있는 그것을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견 이제 요금 경쟁을 촉진해서 이 말씀은 이제 요금 인하 경쟁을 촉진한다는 의도일 겁니다. 요금 인하 경쟁을 촉진해서 그 결과 실제 통신요금의 어떤 인하를 기대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짧게 말씀드리면 요금 중에서 통신요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실제 이제 이 요금 경쟁이 없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 결합상품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요금 경쟁은 주로 결합상품의 할인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과 시내전화, 인터넷, IPTV 등등등을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통신요금이 싸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 상당히 엄격한 미래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 인하 경쟁을 막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요금 인가제냐? 그러니까 인가제 때문에 못 내리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인가 외에 다른 어떤 그 규제 요소가 존재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요금 신고제를 적용받는 경우, 이른바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해도 되니까 요금 신고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실상 인가제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도 사실은 인가제만 없애면 바로 요금 인하 경쟁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금 인가제를 폐지를 한다고 하면 남는 것은 이제 신고제밖에 없을 겁니다. 통신요금에 대해서. 그러면 일견 말씀대로 이제 요금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자율권을 갖는다고 했을 때 이 자율권이라는 것은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사업자들이 특히 이제 이동통신 것처럼 딱 3사가 꽉 잡고 있는 시장의 경우에는 이 3사들이 동조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담합으로 잡을 수도 없는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합으로 문제 삼을 수도 없는 동조적인 가격 인상이나 인하의 가능성은 요금에 대한 자율권과 함께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공정의 사후 감시를 비롯한 뭔가 대책이 마찬가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상당히 말씀을 나누게 되면 이게 논란이 내지는 쟁점이 큰 부분인데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말씀대로 단말기와 통신요금의 결합 판매를 아예 금지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 자급제는 그런 이제 법안을 내신다는 것이고 그런데 적어도 이제 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만약에 법률 안으로 나온다면 실제로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기존의 단말기 유통법과는 양립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병훈 의원께서 이제 완전 작업제 얘기는 시간 관계상 말씀 안 하셨지만 그 자료집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전병훈 의원님 자료집 맨 마지막 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을 보면 단말기 유통법 폐지가 들어있어요. 명시적으로 그 발제문에도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 완전 작업제라는 것은 기존의 단말기유통법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말기유통법은 아시는 것처럼 반대표는 하나도 없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률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 작업제가 일흥 뭔가 이 보조금을 둘러싼 어떤 그런 분란을 없애고 뭔가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과의 관계가 분명히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은 한 발짝도 나아가기가 어려운 법안이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구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런 그 세 분야의 시장을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 토론하실 분 말씀부터 듣고 또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도 좀 듣고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토론, 지정 토론은 프로그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좀 시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KDI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이명재 박사님. 예.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간결한 토론문을 작성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토론문을 미리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를 주로 이 경쟁 촉진 3법이 던지는 우리 사회의 그 미래에 대한 의미, 그리고 최근에 그 경제 사회의 양극화 추세 속에서 또 중산층 붕괴, 그런 데 대해서 가지는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 경쟁 촉진의 세 가지 법에 대해서 대환영이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제 공통적인 현상인데, 이런 기존 사업자의 렌트, 지대를 보호해주는 그런 법률 또는 하위 법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경제와 정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렌트를 만들어내는 법률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기득권을 가진 소수의 사업자들인 거죠. 반면에 그로 인해서 혜택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국민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사업자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크기 때문에 쉽게 단결하고 쉽게 그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자원을 사용할 굉장히 강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반면에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 개개의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잃어버린 그 이익과 그다음에 그것을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들어가는 자기의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이제 그런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소수의 그 기득권을 가진 사업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그런 입법 혹은 하위 법률들을 정치인과 말하자면 서로 바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거에 대한 대응 행위를 해줌으로써 결국은 자기의 당선, 재선이 유리해지고, 그 사업자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 캠페인 머니, 혹은 그 협회에 소속된 넘버 피플, 그러니까 보트죠. 그걸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세계의 모든 곳에서 지금 선진국에서 생겨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대다수 국민들은 그냥 모른 채로 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런 이니셔티브가 사실 가지는 의미는 이것이 보다 큰 흐름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우리의 정치 개혁 그리고 우리의 국회 개혁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이 학계에서도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본격적인 메인스트림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를 처음 제기하신 분이 1970년 초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조지 스티글러라는 유명한 경제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처음에 유명한 페이퍼를 하나 썼는데, 페이퍼가 발표됐을 때 굉장한 충격을, 학계와 실제 업계에 굉장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정치인들이나 레귤레이터들이 공익을 위해서 이런 입법과 하위 법률들을 만든다고 경제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었고, 실제 국민들도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근데 조지 스티글러라는 경제학자가
미국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아주 꼼꼼하게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센서스 데이터 같은 거를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 사례를 입증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1900년대 초반에 그리고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그 한 50년 기간에 미국의 이제 트럭 운송업자들과 그 철도 운송업자들 사이에 굉장한 경쟁이 있었어요. 그 기존의 기득권자는 철도 운송업자들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미국의 도로 건설이 20세기 초에 시작이 되면서 그 근거리 시티의 화물 운송은 트럭 운송업자들이 이제 굉장히 유리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막고자 미국의 모든 주에서 철도 운송업자들이 로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스테이글러 교수가 밝혀낸 것은 미국 모든 50개 주에, 그러니까 48개 주에 그 트럭 운송업자의 그 영업을 제한하는 법률이 다 통과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그 통계 기법을 통해서 이것이 그 철도 운송업자의 그 이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됐더라는 걸 밝혔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또 오늘은 이런 세계 시장만 이제 분석을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이런 기득권자 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의 중요한 사례가 전문 자격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근데 스티글러 교수가 보인 거는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미국 모든 주에서 심지어는 이발사까지도 자기 로컬 타운에서 이발사를 영업하려면 면허를 받아라. 그러니까 면허 숫자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이발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이 모든 그 주에 다 통과되어 있더라. 그걸 또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그런 전문 자격사 혹은 그런 그 서비스 업자들의 그 이니셔티브로 생겼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제가 이제 구체적인 맥주 시장, 토지 시장, 그리고 그 자동차 부품 시장에 대해서 그 시간 제한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것으로 시작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니셔티브가 보다 큰 그 흐름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아까 민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담론에만 선거철에 담론에만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경제 민주화에 굉장한 기여를 할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큰 흐름을 이어주면 국민에게서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만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KDI 대학원에서 OECD하고 공동으로 바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매년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학생은 70%가 개도국 중앙부처에서 온 공무원들이고 30%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 부처 혹은 뭐 기업들 이제 중견 간부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매년 제가 강의를 하면서 턴페이퍼로 실제 이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를 과제로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한 학생이 이제 맥주 시장은 거기에 굉장히 단골 주제들이고요. 모든 나라에서. 몇 년 전에 한 학생이 바로 오늘 홍정학 의원이 발의하신 세율 문제 때문에 실제 많은 경쟁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소 하우스 맥주의 진입이 어렵다는 거를 이제 데이터로 분석하고 이론으로 분석한 턴페이퍼를 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학생에게 그 당시 최고 학점을 줬었고요.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지금 필요한 우리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상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박기영 교수님, 한 10분 정도. 네. 저는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하는 문제의 핵심 문제는 산업구조가 너무 소수로 수렴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다양화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금 과독점 체제로서 맥주와 자동차 부품, 통신 서비스와 기기를 포함한 이 문제는 자율적인 경쟁 체제에 도입하도록 세제나 가격 결정 시스템, 또 공급 체계를 혁신하는 것,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정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그걸 활성화시켜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또 그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가 확보되는 기능을 개입시키는 것은 아주 적극 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몇 개의 법안을 저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맥주 시장에 대한 문제는요. 생산량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 브랜드가 하우스 맥주 등이 좀 이렇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좀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내용 중에서 아까 이봉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맥주
그 시장을 개선하는 법안에서 우리 몇 퍼센트 시장을 점유할 때 이것을 중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보는지 그 퍼센트 문제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 자동차 부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저희 녹소위원회에서도 작년에 그 자동차 수리비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요.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인 것은 순정 부품의 가격이 너무 높다. 우리 일반들도 시장에 그 자동차 수리점을 갈 때 순정 부품의 가격이 뭐 당연히 이거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수리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자동차 부품이 수직 계열화된 기업 구조, 그 완성차 회사와 계열 기업이 독점하는 체제가 진입장벽이 높은 거 뭐 누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동차 산업이 사실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완성차의 경쟁력이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요. 그 자동차의 완성차 경쟁력이 성장하게 된 계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IMF 위기 때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외국 기업으로 많이 인수된 것이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품의 경쟁력이 자동차 완성차의 경쟁력에 영향을 크게 줬고요. 지금 부품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완성차 경쟁력도 세계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은 수직 계열화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인 부품 전문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수평적 그 공급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OEM 부품의 그 독점 구조를 풀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디자인 독점권 제한의 부분은 일정 정도 그 디자인 법으로 해서 그것을 완화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부품의 질과 가격, 수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특히 전문적인 성능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그 통신 서비스는 그 별도의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그 녹색 소비자 연대에서 작년에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그 소비자 운동을 했던 분야가 바로 이 그 통신비 요금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신비 반값운동 본부를 지향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거는 저희의 주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소비자의 날에서도 통신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문의 뒷부분에 저희가 선언한 선언문도 첨가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토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론으로 통신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권리를 확보하자. 이것은 그 세계 소비자의 날에 선언했던 내용인데요. 가계통신비는 지금 2003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의 지출과 이제 통신 서비스의 비중을 좀 요즘에 나누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통계 방식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통신 장비의 지출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가구별 통신비 지출은 지금 전체 가구에서 5.9%입니다. 물론 소득에 따른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비중은 2003년도부터 비교할 때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액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단일 항목 지출비를 볼 때는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식료품비 지출이 14.4%인데 이거하고 비교해 본다고 하면 통신비 지출이 식품비 지출의 41%에 달할 정도의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IT 발달로 우리 사회가 그 초연결 융합 사회로 간다고 하는데 이제 그 통신은 전 국민의 필수제고 공공재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통신으로부터 소외될 경우에는 통신 불평등을 겪게 되겠고 그렇다고 하면 통신 복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기초생활보호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이 있기는 하지만 통신 복지를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에 이런 토론을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말기 유통법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단말기 유통법이 사실은 통신비 인하에 도움을 상당히 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자 단체에서도 단말기 유통법을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저희가 이 찬성한 것을 반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인데요. 물론 이 법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정착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해서 통신비 지출이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법이 통과되기 전과 이후를 소비자 의식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통신 시장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이후로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게 50% 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 요금의 비중도 높다. 이게 한 26.4%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지금 통신 기기와 통신 요금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게 가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물론 지출 비중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좀 잘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이게 굉장히 지금 모든 국민이 다 사용하는 필수재처럼 쓰여지는 것에 가격이, 그러니까 수혜자가 그만큼 사용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절대 가격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 점,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제소비자기구에서 함께하는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에 통신기구와 서비스는 정당성이 확보된 가격을 지불할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통신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권리를 확보하자라는 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비자 권리를 저해하는 영업활동과 가격 결정의 과정에 대한 시민 감시 역할을 증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서는 이동통신요금을 평가하는 기준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언문에 담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요금인가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인가제 개정의 필요성은 물론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이 바뀐 것과 함께 소비자와 요금인가제가 유지되면서 소비자의 권리와 후생이 지속적으로 양보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까 많이 말씀들을 하셨었는데요. 이 요금인가제가 오히려 통신요금 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평가이고요. 사업자의 이익 보호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은 모든 국민이 필수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공공성이 매우 커져 있고 또 공공적 수단으로 관리되어져야 하는데, 이 공공적 수단을 누가 하고 있는가? 정부가 지금 요금 인가제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걸 제대로 경쟁적 요소들과 경쟁 상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잣들을 갖고 있는가? 누가 또 공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아직 합의적 수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 기능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 상호 견제와 시민 감시 기능을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요금 인가제 폐지와 함께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금 경쟁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가 관련 자료의 문제점이나 합리성과 적정성을 규제기관이 사전적으로 판단하는데 기술의 발달이 굉장히 빠르고 요금의 결합 상품도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규제기관이 사전적으로 판단하면서 유효경쟁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유효경쟁 체제라고 보는가, 지금 현재 경쟁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러는 과정에서 인가된 요금 기준으로 다른 사업자들이 동조적으로 결정되는 의식적 병행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 획일적인 요금제 출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아까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쟁 회피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속에서 공정위라든지 세계 OECD 규제개혁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통신시장 규제개혁 사항을 요금 규제 폐지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병헌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거와 관련된 저희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 인가제 개정의 방향은 인가제를 폐지하고 정상적인 경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율 경쟁 체제를 통한 요금 인하를 도모하는데, 그 방법으로 지금 요금제 폐지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요금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방향의 의견을 좀 드리면,
우선 제28조 1항에서 요금 및 이용 조건을 이용 약관으로 신고하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이용 약관 신고 의무를 조금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용 약관 신고 내용 중 일부 내용은 공시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병헌 의원께서도 개정안 중에서 이용 약관 신고 내용의 요금 산정 기준 규정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생각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인가제 폐지에 따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비자 참여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 예로서 저희가 그 유보부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가 결합되어 있는 유보부 신고제가 있는데요. 통신 서비스의 요금 수준을 이제 제시를 하면 그 즉시 이제 시장에서 판매는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금 수준을 통신 규제 기관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사업자가 결정해서 신고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의제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최종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룹으로는 직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규제기관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다른 경쟁 사업자나 특히 소비자 등의 이의 제기를 받아서 그 요금제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해서 소비자 단체의 그 사후 모니터링 기능을 좀 살려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의 제기를 받았을 때 어떠한 판단 절차를 거치느냐, 또 공정 저해성 판단 기준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또 약탈적 가격 결정이나 과도한 요금 등의 판단 기준 요소를 좀 정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약관 신고 의무 불성실에 대한 벌칙 조항인데요. 이것은 전병헌 의원께서 제안하신 개정안에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 산정 기준 제출하도록 이제 하고 안 할 경우에 이제 벌칙금을 과한다, 과태료 처분을 한다 이런 건데요. 저희는 이제 영업상 기밀에 해당되지 않고 요금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일정 항목의 자료는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사회적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단말기 완전 자급제, 아까 이제 설명은 좀 많이 안 하셨지만 이 내용에도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과정에서는 통신 서비스 소매업자들의 영향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이 굉장히 영세한 그 자영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통신 서비스 소매업자들 입장을 좀 충분히 반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우선 이걸 논의하기에 앞서서 단말기 유통법상에서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의 지원금, 장려금이죠. 장려금과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는 것이 더 먼저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요금제를 비교 선택해야 되는데 비교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복잡한 요금 체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요금제를 단순화하되 지금처럼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연동시켜서 판단이 불가능하게 하지 말고 기기와 서비스의 판매자는 분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금제는 분리해서 개별적인 요금 체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은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단말기와 이 선택권을 분리하다 보면은 단말기는 굉장히 그 기술 변화 속도에 빠르게 단말기가 많이 개발이 되는데 그러한 다양한 단말기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강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조금. 네. 예, 이어서 이제 정부에서 나오신 분이라서 좀 이 경쟁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시장 구조 개선 정책관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직접 담당하고 계신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좀 얘기를 한 10분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정책관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씀들을
앞에서 이 발제하시는 교수님부터 해서 다 쭉 하셨기 때문에 그리 길게 말씀드릴 만한 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제가 필요한 부분만 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이제 어떤 시장에서의 반경쟁적인 그런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구조 측면에서 좀 더 경쟁적인 구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분야로 이렇게 대별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하는 분야가 이제 구조에 관한 부분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진입 규제를 없앤다거나 어떤 자유로운 사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그런 규제를 개선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기관들이 이제 자기 분야별로 많은 소관 업무 범위 안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규제든지 그 규제의 목적 자체는 굉장히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목적이 수단이 선한 것까지 다 포장을 해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기능에 맡겨도 되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인 정부 규제에 의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논의가 된 세 가지 그런 개선 법안의 내용들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것들을 좀 걷어내서 시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사실 이 발제 자료를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이 토론회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저희 공정위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이고요. 그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앞에 통신 단말기, 이거 전병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공정위에서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시장에서의 가격을 정부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단지 지금 현재 이미 규제 산업으로 계속 유지되어 온 그런 분야에서 이런 전면적인 폐지가 어떤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이것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고안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자급제의 어떤 확대, 그다음에 소비자 선택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판매를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 못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혹시 어떤 다른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디자인보호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절하게 잘 고민을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좀 달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을 제고하려고 하는 목적은 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보다 좀 더 나은 이득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자기들이 어떤 혁신을 이루어내서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또한 그런 혁신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자기의 장점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것이 또 이제 지식재산권 쪽에서의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보장을 해주는 것이 불합리한 렌트를 막는 수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법에서 디자인을 보호하는 기관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것은 경쟁법과 지식재산권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 사이에 어떤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기간이 잘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아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세법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보니까 독과점의 원인으로 종가세 체계를 지적하신 것은 굉장히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기초해서
유통 문제, 이 맥주를, 맛있는 맥주를 좀 도입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적절하신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주류 분야에서 좀 더 많이 그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은 세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이고 굉장히 작은 그런 부분이, 물론 그게 사소하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굉장히 세밀한 부분을 보신 건데, 제가 좀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과연 지금 주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적정한가에 대한 것부터 기본적인 틀을 고민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류 행정을 보게 되면은 주류의 제조, 유통, 판매 이런 모든 과정이 다 특정한 한 기관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나라는 일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과점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근본 원인은 이런 여러 가지 기존의 세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모든 전 과정을 한 기관에서 다루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규제의 틀 때문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정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해마다 해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경쟁 제한적 규제, 제가 지금 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까지 거의 한 3년 이상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하다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어떤 발굴을 합니다.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을 해서 하게 되면 타부처를 토론회장으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하고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는데, 저희 공정위에서 하는 규제 개선을 할 때 타부처를 와의 협의에 어떤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끌어낼 수 있는 강제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권한이랄까, 이런 것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범정부적인 지금 규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적극 참여해서 경쟁 원리 확산에 좀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간략히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경쟁촉진 3법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법인데, 이 경쟁촉진이 안 됨으로 해서 지금 이익을 누리고 있는 승자들, 소수 기득권 세력들은 요 경쟁촉진에 대한 저항이 강력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조금씩 혜택을 보고 전체 혜택은 큰 국민 다수, 불특정 다수들은 또 그렇게 또 절실하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빨리 통과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오늘 나오신 분들 또 발제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게 또 많이 알려져서 이런 국민들을 위한 법이 빨리 또 통과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정책 세미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좌장을 또 발제를 맡아주신 이봉우 교수님, 그리고 이명재 선임연구위원님, 박기영 공동대표님, 김성환 정책관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새정치연합은 앞으로도 생활정치, 민생정치로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